번에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내가 갔어요. 부산의 과학고등학교에서 나를 초빙을 했어요. 갔더니 거기 뭐 선생님들, 고등학교 선생님들 수준이 막 박사급이고 뭐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교수급이래요. 그냥 나를 갖다 대놓고 막 그 선생님 막 그냥 피아냥을 하는 거, 인문학도 과학이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황당했죠. 그래서 이 자들이 뭐 하자는 건가? 나를 아주 작정하고 부른 것 같더라고요. 망신 주려고.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 인문학자들 하나 명제는 검증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역사는 뭐 자유의지의 실현의 과정이다. 이걸 어떻게 검증해? 그렇죠? 세계정신 뭐야? 절대정신의 자기 실현 과정이다. 그냥 우연의 어석인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이걸 어떻게 사실 검증이 안 되잖아요. 네. 우리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당신이 말할 땐 의미 있는 명제, 유의미한 명제는 검증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네. 근데 그 명제는 검증 가능하지 않다, 미안하게. 그게 이제 논리실증주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100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는 없다. 왜냐하면 과학이 딛고 있는 전제 조건은 굉장히 네. 그 비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마음이 커 보여도 그 안에는 모든 게 안정적인 것 좀 보여도 한국마음의 끝에 가서 딱 보면 망망대해가 보이잖아요. 요만한 건데 정말 훌륭한 과학자들은 그걸 안다. 자기가 서 있는 그 전제 조건이라는 거, 과학이라는 그 엄밀하고 확실하고 정말로 그 튼튼한 그 기반이라는 게 얼마나 취약한지 안다. 이제 그런 예를 했던 얘기가 기억나고요. 그게 이제 철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당신들이 바로 그 한계에 갇혀 있다. 그 한계를 봐라. 두 번째는 이제 뇌과학자를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시구 쓰면서 나중에 우리 뇌과학자들이 인간 뇌의 신비를 다 밝혀내면 그때 인문학자들은 뭐 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쯤 되면 이미 뇌과학자들은 일거리를 잃었을 거고요. 우리는 마지막에 잃을 거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잃을. 왜냐하면 과학이야말로 형식화가 제일 쉽거든. 인문학은 형식화가 어렵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담당할 때 제일 마지막에 담당할 게 아마도 인문학이고 뭐 더 늦게는 예술, 시, 그 다음에 뭐 종교 이런 문제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음모론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음모론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음모론이 대중한테 설득력을 갖는 거는 인문학자가 인문학 배우면 믿질 않아요. 진중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 저 새끼 뭐 하는 새끼 이러지. 한번 해보세요. 옛날 선관위 음모론. 네. 그때도 뭐 어느 대학, 미국의 어느 대학하고 그 다음에 법대, 고대 법대 교수가 나와가지고 선관위에서 뭐 저 홈페이지를 일부러 다운시켰다 이런 음모론을 폈고요. 네. 그 다음에 개표조작 음모론도 미국에 있는 재미 통계학자예요. 그런 다음에 또 요번에도 음모론 딱 보니까 또 다른 재미 통계학자가 요번 음모론에 또 바탕이 있고 이게 그렇게 나올 확률은 수조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박주신 씨 옛날에 병역 네네네 박원순 씨 아들이요. 네. 그때도 양승호 박사인데 국제 원자력 박사 세계적 권위자거든요. 이분이 그런 거라요. 근데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전문가의 오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는 굉장히 고려해서 사안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각자 가중치를 둬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자기 세계에 갇혀 있잖아요. 이 가중치를 이만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요만큼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바로 음모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철학자들이 볼 때는 우리는 보는 거죠. 예컨대 생각해봐라. 선관위 음모론이라면 세상에 투표 바꿔치기 하려면 몇 사람이 필요해요? 200몇십 명이 필요하죠? 그럼요. 그 사람들을 갖다 몽땅 다 선관위 직원을 몽땅 다 매수해야 되고 하마도 그 누구도 어떤 소리 못 내게 입을 막아야 되는데 그럼요. 불가능하죠. 이게 이제 가능하냐 이런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를 그들은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문가의 오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철학이다라는 게 아무짝에 쓸데없는 학문이 돼버렸지만 실제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건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서로 뭐랄까 그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진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좀 인문학에 대한 좀 그 범주 구분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역사학이나 고고학이나 인류학이나 이런 뭐 이렇게 것들은 인문학의 명백한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고 문사철 할 때.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문학이나 음악이나 미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인문학의 범주에 안 들어가고 저쪽에 예술에 있는 거죠. 예술 영역에 이제 하고 철학은 지금 인문학의 분류. 휴먼 사이언스라고 하죠. 휴먼 사이언스, 소셜 사이언스, 내추럴 사이언스잖아. 그러니까 사이언스란 말은 우리는 과학하면 자연과학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또 하나의 뭐랄까 편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19세기 때부터 왜냐하면 지금 인문학자들도 논문 쓰거든요.
짜증나 죽겠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예. 자연과학적 모델에 인문학이 따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 내가 책을 쓰잖아요. 그 인정이 안 돼요. 내가 컬럼을 쓰는데 난 거기서 엄청난 많은 분석을 하는데 이건 업적이 아닌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논문, 아무도 자기들도 안 읽는 논문 그것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 인문학마저도 엄밀과학, 자연과학적 엄밀성에 더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또 다른 편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이제 철학은 그야말로 모든 어떻게 표현하면 모든 학문의 어떤 기초고 철학은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방법, 사유의 어떤 생각의 명료성, 이렇게 논리적인 생각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탐구하는 그런 이제 거기 때문에 그게 인문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공학이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각의 명료성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철학을 기반화하고 있는 거고 인문학이 인문과학으로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은 예를 들어서 역사학이나 인류학이나 고고학 같은 것들 전부 이제 그 역사적 고증, 그러니까 고증이라면 이제 그 역사적 어떤 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증을 통해서 고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인문학도 이제 인문과학으로 그 고증이 이렇게 어떤 과학적 기술이나 뭐 방사선 동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학문이 그래요. 그 전에 이제 다 통시적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언어학에서도 소시리가 등장하면서 드디어 공시적 언어학이 나온 거고 모든 학문이 그런 거고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철학에서도 역사주의였어요. 헤겔. 네. 그러다가 이제 소시를 받아들이면서 1950년대부터 구조주의로 넘어가는 거고 인문학에도 이제 공학적 마인드가 침투하기 시작하는 건데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과학도 이게 그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진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네, 옛날에는 그렇죠. 이론이라는 게 이론이 곧 세계라고 믿었잖아요. 나도 옛날에 자본론이 곧 자본주의라고 믿었거든. 나중에 근데 아까 망한다는 자본주의를 안 망하고 사회주의가 망하더라고. 그러니까 책이 곧 세계라고 믿었는데 책이 세계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역사적, 좀 전에 얘기했던 진보적, 역사적, 계몽적 사고가 파탄나는 그 순간이었는데 옛날에 그랬거든요. 현대인의 심리를 알고 싶냐? 그러면 도스토옙스키를 읽어라. 그 안에 현대인의 심리가 들어있다. 네. 근데 요즘 뭐라 그러냐면 도스토옙스키를 읽고 알 수 있는 것은 현대인의 심리가 아니라 도스토옙스키의 심리다. 그러니까 자본론을 읽고 알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네. 막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인문학이 그런 거죠. 옛날엔 진리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해석이네. 책방 가니까 얘는 이게 맞네라고 했는데 옆에 나오니까 또 다른 얘기인데 이것도 맞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힘이 떨어져 버린 건데 사실은 자연과학도 정도 차이지 그렇거든요. 지금은 모상이 아니라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자연은 몰라요. 우리가 블랙박스입니다.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입력을 알고요. 인풋을 알고 아웃풋을 아는데 이런 인풋이 들어갈 때 이런 아웃풋이 나오는 내부 회로에는 뭔가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래서 그럼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모형을 세우면. 그렇죠. 그럼 이런 인풋이 들어갈 때 이런 아웃풋이 나오겠네. 그래서 그 예측대로 나오면 이 모형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엉뚱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제 미봉 가설을 세워요. 땜빵. 근데 나중에 그 얘기가 많으면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설 세우고 입증하고 이런 것들은 엄밀성의 차이지. 사실은 그렇거든. 인문학자들도 어떤 가설을 내셨는데 안 맞으면 취소합니다. 네. 이게 그렇게 봤을 때 그 이제 하나는 아까 이제 이제 선거 그 관련해서 통계학자나 뭐 이런저런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통계학자가 이건 부정선거야 뭐 이렇게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통계학 전문가를 전부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설령 통계학자라 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 개인의 주장을 이야기한 거죠. 그게 통계학계에서 이론을 학문적으로 인정이 되면은 이제 받아들여지지만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냥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통계학자로서 그냥 한마디 내 던진 거.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은 통계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게 얼마나 황당한지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그 사람이 그 황당한 우리의 상식을 갖다 저버리게 만든 게 그 사람의 통계학적 전문 지식이라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무섭다는 거죠.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문제들을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첫째 정의의 문제.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이 정이야, 뭐 민주당이 정이야, 조국 정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문재인이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을 정의로 만들 수 있어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뭔가 한국 사회가 이른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이렇게 근거 없이 또는 학계에서 엄밀한 어떤 검증을 받아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즉흥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의 한 단편으로서 막 내던진다 이거. 그것이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이른바 전문가라는 보이지 않는 그 권위를 일반 사람들한테 배경으로 깔고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근데 조금만 더 이렇게 일반 시민 사회가 조금 이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로 성숙돼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사람이 통계학자든 과학자든 뭐든 그냥 일상적으로 내뱉는 말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건 그 분야 학계에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 이게 우리 학계에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 가장 설득력 있고 이렇게 타당한 어떤 그 가설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몰라도 네. 예를 들어 통계학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수만 명 중에 한 명이 나서서 그냥 한마디인데 던졌다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 수많은 통계학자들은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들이 반박을 해주면 참 좋은데 반박 안 합니다. 네. 그럼 어차피 통계학자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가 대변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대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변하게 만들어요 저쪽에서. 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한국 사회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지금 이렇게 뒤틀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뒤틀려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좀 더 이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사고가 한국 사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할 건가 그런 엉터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작이나 이런 것들로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인문학 이야기하면서 이제 정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도대체 정의라는 게 뭐냐? 그래서 누굽니까 그 마이클 샌델이 뭐 정의라는 이런 이야기도 했다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금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좀 이렇게 어떤 이렇게 토론과 그런 걸 또 일반 시민들이 어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네. 이런 소설가네 뭐네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설쳐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조작이나 선동이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의사결정을 이렇게 왜곡시켜버리는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그걸 막는 방식이 이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문학적인 이런 비판 가지고는 이걸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역사적, 진보적, 계몽적 사유의 시대는 지났어요. 정보혁명과 더불어서. 그래서 체계적, 공학적, 구조적 사유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이번에 민주당의 선거를 어떻게 치렀습니까? 철저하게 공학적으로 치렀거든요. 이번에도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예컨대 비례정당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래가지고 시뮬레이션 1, 시뮬레이션 2, 시뮬레이션 3잖아요. 네. 이걸 갖고 와서 의원들을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에서 비례정당을 만든다라는 게 우리 민주당이 가치에 부합하는 안 하는 얘기를 토론을 한 다음에 네. 오케이 만듭시다 결론이 난 다음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 건가를 의뢰한 게 아니라 네. 누군가 하나 공학자가 꿍짝꿍짝 해가지고 돌려와서 한 다음에 그냥 손들어서 거수기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그러니까 그 결과 그 다음에 이번에 선거운동도 뭐냐면 철저히 빅데이터로 했거든요. 네. 여기 가가지고 요 시간에 사람들이 어디 많이 모이느냐, 요 지역에 가장 긴급한 현안이 뭐냐, 이걸 갖다가 광고 마케팅 기법이잖아. 빅데이터 다 해가지고 이 공학적 만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권자를 갖다 경제적 결정의 주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계산의 대상이잖아요. 네. 계산의 대상으로 마케팅의 대상으로. 판을 짜고 그 안에서. 근데 이것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가버린다는 거거든. 이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걸 가지고 이들은 승리를 해요. 네. 그런데 거기서 나서 진중권처럼 앉아가지고 그렇게 옳으냐. 그래서 저들이 볼 때는 완전 꼰대이지 저거. 이른바 십선비라 그래 이런 놈들을. 네. 십선비인 거예요. 다크화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다크화되고 뭐 십선비고 뭐 쓸데없는 얘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이 기술적 상상력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인문학도 세계 해석하게 불과했잖아요. 세계 제작하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빅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걸 하면서
이건 수단에 불과하잖아요. 네. 그 목적에 대한 질문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목적 설정을 한 다음에 예. 거기에 따라서 이런 걸 같이 도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프레이밍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프레이밍 전략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프레이밍 전략에 우리가 논리로 맞서서 맞설 수가 없어요. 왜? 게임판에 저들이 깔아놓은 판에 들어가봤자 결코 이길 수가 없거든. 사실로 저들은 납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레이밍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세계 해석학과 이제 세계 제작학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know what과 know how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저도 지금 계속 비판하고 지금 글을 쓰고 이러는 것들이 프레임을 만드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갖다가 만드는 것이고 지금 그거를 이제 민주당 사람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계속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도 권력 잡았지? 그걸로 뭐 할 건데? 예. 너희들이 만든 세상에 그러니까 결국 조국 같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부정한 방식으로 자기 자녀를 갖다 대학으로 보내는 네. 그런 사회를 너희들 만들 거냐? 그런 사회를 정말 원하느냐? 네. 이런 비판적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수단의 합리성은 오케이 너희들 가졌어. 너무나 잘해. 근데 너희들이 그 수단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원래 목적이 뭐였느냐를 계속 환기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이 지금 보세요. 지금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파악할 능력이 없잖아요. 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네. 그래서 제가 프레임을 계속 그렇게 깔아가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언론을 들면은 예. 지금 언론도 이런 거잖아요. 쉽게 보면 공격만 해요. 공격한다 그래. 옛날에 조선일보의 공격은 무서웠거든요. 아, 대통령도 갈아치울 정도의 공격이었네요. 이제는 지들 공격해봤자 그냥 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미래통합당에서 이번에 비판 못하고 그 비판의 과제를 나한테 맡겨놨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씨가 나보고 감사하다 그러더라고. 네. 그게 의미하는 바는 비판할 능력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비판은 항상 사실에 입각해야 되고 올바로 되어 있는 가치관에 입각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판단하냐면 저 사람들은 진중권이는 저 진영에 있기 때문에 저 진영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싸움의 기술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악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공격이 생긴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비판해야 되고 비판해서 끝이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도를 할 때도 솔루션 정신으로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쟤네들은 저렇게 잘못한다? 잘못했어가 아니라 네.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프레임을 까는 거거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솔루션을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뭐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준다 한들 이미 자기들 밥그릇을 이렇게 챙기는 것들이 다 정해져 근데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들을 낡은 세력으로 보이게 만들어야지 진전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중들의 눈에는 그들이 제일 앞서 있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 마음에 안 들어. 이번에도 보니까 22%야 좋아서 찍은 사람들. 네. 그럼 나머지 뭐 때문에 그냥 77%가 미래통합당 싫어서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쪽 대안이 안 되고 이들이 지금 대안인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 자체가 사실 낡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저쪽의 비전은 이미 옛날에 사라졌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이제 비전이 없어요. 이 운동권 출신들이라 이 사람들의 비전을 대신하는 건 뭐냐면 여기저기서 얻어들은 그 미래담론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대충 땜빵하고 있는 수준이지 네. 비전 자체가 없고 한 말이죠. 라고 한다면 그 비전을 세워서 내세워 나가야 되고 사람들한테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이미 몇십 년 동안 이른바 이렇게 거대 양당으로서 이렇게 국가를 경영을 해왔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국가 경영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건 이렇게 그중 명백한 증거는 모든 국민들이 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화려해지고 뭐 건물도 서고 뭐 이렇게 좀 더 뭐 해외 연대하고 해서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말할 수 없이 커지고 그게 아닌 다른 방식으로 했더라면 훨씬 더 이렇게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온 것에 대한 이미 책임을 물을 만한 그 근거는 충분하다 이거예요. 책임을 묻는 것은 갈아치우는 거거든요. 기업도 경영 잘못하면 사장 갈아치우고 그렇듯이 개인도 잘못하면 파산하고
근데 이 정치권은 또 완전히 기득권화돼가지고 회전문식으로 해서 몇십 년 동안 엉터리 짓을 해와도 계속 그냥 그걸로 굴러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굴러가서 영원히 문제 이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버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보여요, 뻔히 보여요.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걸 안 보려고 해버리는 거죠. 안 보려고 하고 두렵기 때문에 각자 도생해서 나만 어떻게 살려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무리수를 둔다 이거예요. 부동산이든 뭐든 그냥 그런 걸 간다 이거예요. 내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좀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누가 그걸 알아줘. 그렇게 하다가 내가 굶어 죽는데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내가 경매에 가고 뭐하고 뭐 이렇게 내버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득권화된 정당들을 거부를 해서 정치 어떤 그 세력이 확 바뀌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국도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기본소득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그 주체가 있고 주체가 주도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실현해 가는 것 한 방법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외부 환경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적응하고 대응을 해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세계가 경제가 올스톱돼서 그러니 어쨌든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다 안 그러면은 당장에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기본소득을 하자. 일시적으로는 그게 지속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돈 누가 되냐 이거예요. 그냥 그 돈 어디서 나서 하냐 이거예요. 그 돈 기본소득을 예를 들어서 1인당 100만 원씩만 준다라고 쳐서 1년을 하면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냐. 거덜나 버려요. 그냥 거덜나 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그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렇게 그 전략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좀 이야기를 계속 다음에 또 하죠. 그렇죠. 예.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저희 옆에서 이렇게 두 분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저는 굉장히 재밌게 들었거든요. 예. 그 앞에 두 분이 지향하시는 바도 똑같고 각자 이제 또 대한민국이라는 시민사회에서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하고 상식적이고 토론이 되고 이제 더 많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상상력도 해보고 그걸 실제로 이제 실현해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나누셨는데 초반에 이제 인문학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그래서 되게 오늘은 정말 그 지식이 되게 풍부해진. 다음에는 한번 제가 저기 그 뭐지 한국 네. 경제 진단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좋죠. 다음 시간에 그거 할까요? 왜냐면 네. 내가 궁금해가지고 네. 쉽게 말하면 지금 나는 지금 우리가 미래를 기억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것도 유지가 되느냐까지도 좀 뭐 걱정스럽거든요. 이렇게 나는. 방금 말씀하신 독일 사례나 뭐 북유럽 사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개발적인가 뭐다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 다음번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산업부터 이래도 되는 건가? 네,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지금 안 보이는데 네. 뭐 등등등등 이런 질문들을 내가 하면서 좋죠.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또 다음 주 주제가 정해졌는데 또 다음에 제가 질문을 준비해오겠습니다. 예. 예, 그럼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